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 군사학과에서 무기체계를 가르치고 있는 엄홍섭 교수입니다. 인류 역사상 화약과 관련해서 최초의 기록은 중국 수나라 당나라 시대의 의원이었으며 연금술사였던 손사막이 저술한 단경에 실려 있습니다. 손사막은 불로 장생약을 만들기 위해서 목탄과 초석 그리고 유황의 배합 방법을 기록하고 이것을 하료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제조 방법을 따라서 그대로 만들면 바로 흑색 화약이 탄생합니다. 손사막이 발명했던 화약은 대황해 시대에 선원들의 상처를 응급처치하거나 또는 불꽃놀이를 할 때 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중국 당나라 현종 무렵이었던 808년부터 군사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흑색 화약은 1884년 프랑스의 폴 마리에가 발명한 무연화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1000년 넘게 전 세계의 전쟁을 주도한 무기로 기록되어 있었으니 참으로 대단한 발명품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1232년이죠. 몽골군이 중국 금나라를 침입할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화약으로 제도한 최초의 로켓이었던 비화창과 불화살이었던 화전의 존재 때문이었죠. 몽골군은 커하와 오트라트, 폴란드, 몰라비아 등을 침략할 때 화약병기와 유사한 화전, 하포, 진천내 등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 충격과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큰 충격을 줘가지고 이슬람 세계와 유럽 세계에 화약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화약을 기초로 했던 임진왜란 시에 가장 우수한 무기로 평가받는 조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시에 왜군은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앞세워가지고 약 20여일 만에 부산에서 환양까지 진격하는 기록을 세웠죠. 일본의 조총은 1545년경에 일본의 남서부 섬에 장사를 하러 온 포르투갈 상인에게 그 당시 공주가 두정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조총이 일본에 전파가 됐고요. 당시의 대중적인 화성총과 비교해서 총열이 길었고 또 방아쇠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선조 실력에 의하면 조총은 천하의 신기한 무기이다라면서 조선인은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칼과 창으로만 대적하던 조선군이 보이지 않는 탄을 맞고 쓰러지는 순간에 대단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탄 한 10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대조총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위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조선도 사실은 소성자 총통이라는 개인 학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위의 문제는 방아쇠가 없었고 위력이 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전에 투입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조총을 한국이 먼저 도입했다 그러면 아마 저희 판단으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조선이 당시 동북아 정세에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선군이 왜군의 조총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진 전투는 바로 충두 탕금대 전투였습니다. 1592년 6월 7일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장군이 지휘하던 조선군 16,000명은 배수진을 치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끌던 왜군 18,700명과 대적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군은 북방에서 여진족을 호령하던 기마병을 주축으로 편성됐고 왜군은 삼첩진이라는 대응을 갖추고 임했습니다. 삼첩진은 3개의 진을 갖춘 건데 제일 앞에는 전이대, 중간에는 조총병, 세 번째는 칼과 창병이 위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한 이유는 제일 앞에 있는 전이대는 주로 상대방의 위치나 규모를 판단합니다. 그럼 그것을 판단해서 조총병들에게 알려주면 조총병은 바로 일제 사격을 가하겠죠. 그러면 그 순간적인 압력으로 상대방이 굉장히 분열에 빠지게 되고 이때 칼과 창병이 돌진해서 적을 섬멸하는 이런 전술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총은 방아쇠를 당기고 심지를 붙여야 했기 때문에 한 번 사격을 하고 다시 사격을 하려면 6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왜군은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조총병을 3열로 배치하는 특이한 전투 대응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죠. 평지에서 위풍당당하게 왜군에게 접근하던 조선 기마병은 왜군 조총의 좋은 표적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조선군은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게 되고 신립장군은 강에 투신 자살하게 됩니다.
이 전투의 결과로 선조는 한성을 버리고 신여주까지 피난을 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고요. 조총의 위력을 간파한 조선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총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협을 느꼈고 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총보다 더 우수한 총도 만들었고요. 또 특히 조선군은 사격술에 대한 훈련을 많이 강화해가지고 조선말까지만 해도 조선군의 그 포수가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 그 사격술이 매우 뛰어나가지고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외부 침략군을 물리칠 때 자기 실력이 너무 낮다 보니까 조선군을 빌려와서 그들과 대적시켰는데 조선군이 자기들보다 약 3배 이상의 명중률을 높여가지고 적을 제압했다는 그러한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검대 전투 1개월 후인 1592년 7월 3일이죠. 조선의 곡창지대인 충청도와 경상도를 점령한 왜군은 마지막 목표인 전라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육군의 선봉대 2,000여 명이 경남 의령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의령에는 의병장 각자우 장군 지하에 약 50여 명이 남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선 의병은 왜군을 남강 습지에 막다른 함정으로 유인해서 조총의 장점을 제거하고 소수 단위로 매복을 하면서 조선군의 최대 강점이었던 활을 집중 사용해서 기습 공격을 가해서 왜군 대다수를 경멸시킵니다. 이 정함진 전투의 결과로서 조선은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보존하는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화약을 개발했을까요? 고려말 당시에 우리나라 해안에는 민가를 불태우고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왜구가 창궐해서 그 피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왜구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고려 조정에서는 화약과 하포만이 왜구를 토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화약과 하포 제조 기술이 없었던 고려는 1313년 11월 달에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화약과 하포를 나누어 줄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화약 제조법은 최첨단 기술로서 중국에서는 관련 내용을 모두 극비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1374년 5월 달에 겨우 염초 50건과 황 10만 건의 화약 원료만을 나눠줬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양은 화약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적어서 결국 중국의 생색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채무서는 화약과 화포 제작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직접 중국을 다녀오는 한편 관련 서적들을 구해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화약을 만드는 3가지 원료 중에 유황과 분탄은 쉽게 그 제조법을 알아낼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초석은 도저히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채무서는 중국 상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예성강 항구 병난도로 가서 화약의 제조법을 은밀히 탐문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원나라의 염초장을 지낸 이온이라는 상인이 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채무서는 그를 찾아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화약과 염초에 관해서 물었지만 이온은 쉽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채무선의 열정과 능수능란한 중국어 실력에 감복한 이유는 마침내 입을 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1376년에 마침내 독자적으로 화약 제조에 성공하게 됩니다. 1377년 10월입니다. 채무선의 끈질긴 건의로 고려에서는 화약과 화기 제조를 담당하는 간청이었던 화통도감 설치를 허가합니다. 채무선 여기에서 제조관으로 임명되어서 화약과 화약을 넣어 발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총과 대포의 연구 개발에 더욱 열중하게 됩니다. 이후 채무서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대장군, 이장군, 육화석포, 화정가 그리고 신기전의 전신이었던 약 20여 종의 각종 무기를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무서는 화약과 화기를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서 화기의 위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1380년에 수많은 왜구들이 곡창지대인 금강하구로 침입을 해오자 나라에서는 채무선을 부원수로 임명하고 출적시킵니다. 이 전투에서 채무선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주화 등 화기로 무장한 100척의 함선을 이끌고 무려 500척의 외선을 섬멸하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진포대첩입니다. 특히 수상전에서 화약을 이용해서 함포로 적을 경멸한 사례는 서양에서 최초로 함포를 사용했던 1571년 네판토 해전보다 무려 191년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켓의 조상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신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전은 귀신 같은 기계화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무기로서
세종 30년에 제작되었고요. 대신기전과 주화신기전은 2단 로켓 추진 개념의 대형 화살입니다. 그래서 1차 흑색 화약 추진력으로서 비행한 후에 2차 추진 흑색 화약이 점화됨으로써 사거리 연장 및 위력이 배가된 무기입니다. 행주산성은 왼쪽에는 한강, 오른쪽에는 창릉천이 있고요. 그 사이에 120m 내의 낮은 고지였지만 조선군은 토성을 구축하고 거기에 당시의 첨단 무기였던 신기전과 화차, 비격 진천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왜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한양을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신기전 또는 중신기전 형태의 화살은 중국에도 유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기전과 산하신기전은 조선시대에 개발한 신무기로서 사거리와 위력을 대폭 증강시킨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천둥 같은 폭음과 폭발로 적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신기전에 대한 기록이 있었지만 그 뒤에 사라져가지고 몰랐거든요.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누리호라든지 여러 가지 로켓 개발하는데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용경에 의하면 세계 최초의 로켓은 명나라의 활용 출수로서 약 1.5에서 1.8m 대나무에 화약 추진제를 장착한 1km 길이의 화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 최초의 로켓은 1804년에 영국의 윌리엄 콩그리브가 개발한 콩그리브 로켓으로서 영국이 1812년에 워싱턴 전투와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사용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882년에 태어난 미국의 로봇 고더드는 최초로 액체 연료 로켓을 개발했는데요. 그 이후에 2단 로켓은 1592년에 루마니아의 콘라드가 최초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신기전은 이보다 144년을 앞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34년 독일의 폰 브라운 박사는 액체 연료 로켓 A2를 개발했고요. 1942년 10월에는 크기가 14m이고 탄두의 중량이 1톤에 이르는 V2 로켓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로켓의 사거리는 300km로서 이 중 일부는 당시의 연합군이었던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 발사해서 큰 위협을 주기도 했습니다. 폰 브라운 박사는 2차 세계대전 후에 1955년에 미국으로 기하해서 1958년에 미국이 민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기여했고요. 1969년도는 인류 최초로 인간이 달을 착륙하는 데 사용된 아폴로 11호를 제작하는 데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